자, 그러면 이어서 17세기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 정유전쟁 파트는 아예 선생님이 개별 주제사로 한번 새롭게 다룰 거니까요.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자, 이제 임진전쟁 이후를 먼저 살펴보면, 우선 아직까지 명이 망하고 있진 않지만 만주지방에서 새롭게 나라가 건국입니다. 여진족을 기반으로 한 후금이 건국되죠. 실제 이 후금이 건국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여진족을 견제했어야 되는 요동 지역의 병력이 조선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랬어요. 자, 후금이 건국되고, 후금은 팔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칭기즈칸을 가르칠 때 1500호제를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500호제를 가르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부족별 단위를 배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큰 부족은 좋은 어떤 역할 또는 큰 역할을 맡아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울 기회가 많은 반면에, 반대로 소규모 부족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울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투력이 좀 올바르게 발휘되지 않았다면, 칭기즈칸은 그런 부족별로 이렇게 군대를 편성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인구 비례대로 그냥 사람 대 사람을 이렇게 섞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A 종족, B 종족, C 종족이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전공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떤 부족에 속해 있던지 간에 자기 부대가 열심히 싸워서 큰 공을 세우면 이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환시켜놨다 그랬잖아. 약간 행정적 성격으로 변환시켜놨다 그랬는데, 반대로 후금은 팔기제를 통해서 만주 팔기, 한인 팔기, 뭐 여진 팔기, 몽고 팔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다른 민족들과 함께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놔서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후금의 위협이 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나라는 조선에 이제 계속해서 출병 요구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명나라가 임진할 때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사료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이 밑에 있는 사료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광해군은 이 당시에 중립외교를 표방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군이 아니라 통역관이었던 강홍립을 이제 군대를 주고 파병을 해서 상황 보고 눈치 봐서 적당히 이기는 팀에 붙어라라고 해서 강홍립이 이제 후금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와 함께 폐모살제 문제가 겹쳐져서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다시 올라와서 명청교체기를 보면요, 누르하치는 이제 그 영원성 전투에서 원숭안에게 대포 맞아서 죽게 되고, 홍타이지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홍타이지는 국호를 이제 청으로 변경을 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왕이었다가 황제니까 당연히 조선에게 뭐를 요구하게 되냐면 사대를 요구하게 되죠. 뭐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게 정묘변홍자 전쟁인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좀 나중에 각국사에서 제대로 배우기로 하고, 아니 주제사에서 제대로 배우기로 하고, 홍타이지는 결국 이제 명을 멸망을 시킵니다. 물론 명을 멸망시켰던 건 홍타이지가 멸망시킨 게 아니라 명나라 내부에서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면서 망하게 돼요. 그러나 이 과정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당시까지 현해관을 지키고 있던 오삼계를 꼬셔가지고 결국은 청나라 편을 들게 해서 절대로 자기들 힘으로 넘을 수 없었던 산해관을 내부의 반란을 통해서 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청을 많이 도와줬던 게 오삼계, 상가희, 경계무 이런 나중에 3번의 난을 일으키는 친구들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홍타이지 같은 케이스, 홍타이지는 명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명나라는 원숭안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원성에서 거의 방어선이 제대로 밀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청군을 상대로 공격은 못하더라도 수비의 문제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다만 그 뒤에 이제 원숭안이가 어떠한 간계 또는 이제 내분에 빠져서 사형당한 이후에도 오삼계가 굉장히 산해관을 잘 막아주고 있었는데, 명나라 내부의 내분으로 인해서 망한 케이스고, 남송같이 남명, 그 양자강 이남으로 내려가서 남명 정권이 성립되긴 했지만, 남송이 빠르게 고종을 중심으로, 이만해서 고종을 중심으로 국가의 체제를 다 정비한 것과 반대로 명나라 같은 경우는 왕위 계승권이 있던 한족들이 동네방네에서 전부 다 자기가 명나라의 후예다라고 여러 5개 이상의 남명 정권을 세우게 되면서 생각보다 금방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사실 이 명나라가 멸망하는 원인 자체도 학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영락제가 괜히 수도를 북경으로 옮겼다, 여기서 찾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청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태종, 세종, 문종에 이어진 어떤 그런 강력한 황제들의 등장으로 강희제부터 권룡제까지의 매우 융성한 시대라고 해서 강건성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먼저 강희제는 자신을 도와줘서 번의 왕으로 임명했던 오삼계, 상가이, 경계무 이런 친구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정확히는 강희제는 이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왕을 허락을 하고 이들의 아들에게 그 왕을 물려주는 세습은 불가할 생각이었는데 자기네가 가졌던 왕의 직위가 세습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이 3번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또 대만 지역에 있던 명나라 부흥 세력인 정성공의 난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따라서 원래 이들의 간섭 때문에 이들의 어떤 횡포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방어하기가 힘들어서 특히 이제 정성공이 대만에서 해군을 이용하여 해안가 주변을 약탈하고 물자를 뺏어가고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천계령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해금 정책은 해금 정책인데 명나라에서도 분명히 영락제의 정화의 대원정 이후에 해금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바다로 나가는 걸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 근처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까지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해적들이 들어와도 뭔가 훔쳐갈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대만을 정복하고 나서는 점령 이후에 이제 천계령은 해지를 했고요. 옹정제는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써서 문화적 화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적 화이론이라는 건 지금까지 중화라는 것은 어떤 유교적인 가치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이 중화, 다시 말해 만리장성 이남에서 태어났는지 이북에서 태어났는지 이걸 가지고 중화를 따졌는데 그게 중화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화이론이라는 거는 태어난 곳이 중심이 아니라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거죠. 권룡제는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의 대부분을 권룡제 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을 십전노인이라고 평했어요. 10가지 전투에서 10가지 전투를 다 잘하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청나라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티베트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타이완 같은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다민족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네 번째, 청나라의 한족 통치를 조금 살펴보면요. 9년제를 활용을 합니다. 당연히 9년제를 활동을 하겠죠. 우선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신사층 혜택권을 그대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신사층을 꽂히기 위해서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강의자전이라든지, 고금도서 집상이라든지, 사고전서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채찍은, 자신들의 문화인 변발과 호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안 하면 목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문자의 옥이라는 사상 통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됩니다. 웃긴 게 뭐냐면 이 문자의 옥이라는 사상 통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권룡제가 썼던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이 권룡제 때가 되면 문자의 옥을 통해서 금서가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썼던 책까지 금서로 만들 정도의 사상 통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이 문자의 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교 파트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한족이 아니라 지방을 통치할 때는 직할지를 설치해서 9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번부라 불리는 지방, 특히 티베트, 몽골, 신장 지역은 그 지역의 토착 지배자를 임명해서 간접 지배를 선택하게 되었죠. 경제적으로는 일조편법을 뒤이어서 지정은제, 즉 이제 지회와 정회 중에서 정회조차 폐지하고 지회만을 은으로 걷는 지정은제를 선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인구를 숨길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땅을 못 숨겨도 사람 머리수는 숨길 수 있잖아. 그러한 과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분명 외국에서 구황작물이라든지 이런 게 감자, 고구마 이런 게 들어와서 백성들의 식량 사정이 좀 더 나아진 것도 있지만 실제 인구 조사에 있어서 아이들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등록 인구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회국 정책을 펼쳐서 18세기까지 공행, 즉 광저우에 있는 공행이라는 곳을 이용해서만 외국과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할 때는 당연히 이제 백년교의 난으로 망하게 되고 아편전쟁으로 이제 나라가 절단이 나게 되죠. 조선으로 넘어와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인조는 본인 자신이 광해군의 어떠한 그 비유교적 부분을 때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라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됐지만 이로 인해서 정묘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효종은 북벌론을 주장했으나 실제 북벌은 성공하지 못했고 18세기부터 이 북벌론은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북한론으로 변하게 됩니다. 현종 때는 예성 논쟁이, 숙종 때는 황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뭐 전부 다 한국사에서 배우는 부분이니까요. 세도 정치 시기에 가면요, 삼정이 문란해지면, 삼정이 뭐였지? 전정, 군정, 황국. 삼정이 문란해지고 그 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북쪽에서는 홍경래난이라고 남쪽에서는 인술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난 이후에 조선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경제적으로 세금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동법이 등장하게 되죠. 대동법의 정의가 뭐야? 한 1000번 물어보는 것 같아. 니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대동법의 정의.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대신에, 특산물로 내는 세금이었던 정세 대신에,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쌀, 포, 동전, 이런 것들로 세금을 내는 것. 근데 기존까지 머릿수에 내던 정세가 아니라 뭐에다가? 땅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했다는 것. 즉, 빈부격차도 고려하고, 이렇게, 어떤 좀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득을 주는 그러한 세금 제도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산물 대신에 쌀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대동법.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국가는 쌀과 포와 동전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다시 구해와야 되니까, 공인에게 이것을 맡기게 되고, 이 공인이 대규모의 물건을 구매하고 운송하는 과정에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화폐 경제도 발달하게 됐다. 또, 이제 영원히, 지세를 고정시키는 영정법이라든지, 군역을 이렇게, 평등하게 매개하는 평균에게 하는 균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아무래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납속책과 공명책을 많이 팔아먹게 되면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중인 상인과 천민의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 숫자는 늘어났지만 실제 이거는 진짜 양반이 아니라 족보를 산 양반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양반의 문화를 양반의 문화를 나름대로 평민들이 자기 멋대로 변형시켜서 이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한글 소설이라든지 민화라든지 이러한 서민 문화의 발전이 되겠죠. 자, 마지막 일본 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었던 히데요리를 후견하고 있던 이시다 미치나리가 싸우게 되는 게 세키가와라 전투입니다. 이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가 열리게 되고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는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한자 도금으로 그대로 읽으면 참근교대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본권제라는, 즉 본권제는 원래 지방에 무언가를 이렇게 대단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여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본권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산킨고타이제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지방에 있는 다이묘는 지방과 수도인 에도를 1년마다 교대하면서 근무해야 되고, 그 다이묘의 가족들은 전부 다 에도에서 살아야 됩니다. 인질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다이묘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다른 다이묘들과의 경쟁 때문에 어떠한 사치나 품위를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고, 그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카마치 도시가 발전하고 존인들, 상인들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는 조카마치가 늘어나고 존인 계급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존인 계급이 성장 과정 속에서 존인 문화, 즉 서민 문화에 비슷한 가부키라든지 우키요에 등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도 서민 문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유교편 주제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성리학이 이제 임진왜란 때 이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과정에서 성리학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다이묘의 목만 따면 끝나는 전투를 했는데, 그 다이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되는데,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의병을 결성하여 싸는 모습이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도마쿠에서는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금지하게 되는데, 크리스트교의 포교는 단순히 성리학뿐만이 아니라 삼인평등을 주장을 하고, 막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평등 사상이 담겨있는 그런 종교를 막부 쪽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킨 시마바라의 난이라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예외가 있었는데, 신교도 국가, 다시 말해 신교도 국가라는 건 구교와 달리, 포르투갈 같은 구교 국가와 달리 신교도, 새로운 종교를 인정해줬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존 종교에 대한 강요가 없다는 거고, 그 말은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거든. 이게 조금 회계사를 먼저 배웠으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네덜란드는 그래서 당시 유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무역을 하면서 자신네들의 종교인 신교, 칼뱅파를 그렇게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었어. 그래서 네덜란드와 청나라 같은 경우만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라는 인공섬에서 일부 무역을 허용했고요. 조선은 스시마에서, 류큐는 사스마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특이한 형식은요, 중앙정부가 그 어떤 나라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 일개 번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 나라의 모든 외교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농정리 계승을 하게 되고 농민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엄격한 신분 제도를 통해서 무사, 농민, 존인, 천민의 어떤 3인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민 문화의 발달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농민이 아니라 존인이라는 거. 자, 문화로는요, 이제 난카쿠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서양 학문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또 에도마포가 아무래도 성리학을 관학화하는 과정에서 성리학도 발달을 하지만 실제 생활화에는 실패하게 됐고, 이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국학이라든지 고학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유교 주제사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각국사 파트 끝내고 주제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